집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여권발 행정수도 이전론이 전국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재점화된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여야 정치권 또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또 민주당에선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당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지금 최고위원은 컷오프도 진행이 됐고요. 전당대 열기, 지방 순회 유세 돌면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은 21대 국회 국토위원이자 또 여당 최고위원 경선에 나섰죠.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의 소병은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1단계는 지났습니다. 네. 2명이 걸러지긴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렇지만 걸러진 두 분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제 당 최고위원 선거 이제 유세 바쁘실 텐데 국토위원으로 네, 그 못지않게 지금 뜨거운 여러 가지 과제를 담고 있어요. 부동산 문제 지금. 그렇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아주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패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보니까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2타수 무안타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한 이런 최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부동산 문제나 주택 문제를 한 정부의 실패 성공을 얘기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 네. 왜냐하면 적어도 부동산 문제는 이게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20년 단위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 만약에 그 정부의 정책을 얘기하려면 최소한 10년 단위, 2001년부터 2010년, 2011년부터 2020년 이런 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왜 사이클이 문재인 정부 왔을 때 이렇게 더 맞아떨어졌을까요? 2014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습니다. 네. 그 분양가 상한제가 1976년인가요?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된 건데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고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폐지하고 여기에 따라서 네. 한 2, 3년 간격을 두고 부동산 가격이 아주 심하게 널뛰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도 역시 2014년경에 그 박근혜 정부 부동산 아파트 분양가 철폐 폐지 이것이 이제 두고 지금 요즘 들어와서 그걸 발휘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 뭐 좀 시간이 되면 다시 좀 구체적인 질문 추가하기로 하고요. 예. 네. 네, 행정수도 이전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는데요. 네. 행정수도 이전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해법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우선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가정에서 뭐 적절치는 않지만 과거 2005년인가요? 4년. 2004년이죠. 네. 헌법재판소의 그 관습법을 내세운 당시 위헌 결정이 참 아쉬웠다. 그리고 당시의 위헌 결정이 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를 생각하면 정말 더 아쉽습니다. 아마 당시에 지도가 달렸을 거다. 법을 보니까 수도 이전 문제를 대통령의 승인사항으로 당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예. 법의 구성 양식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아주 수도권에 편중되는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다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할 수도 있다. 그렇게 그때 본격적으로 됐으면 아주 좋았을 거다.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 추진 TF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을 돌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그리고 왜 필요한지 이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저는 충분히 설득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의 여론조사도 보면 거의 50% 이상 되는 국민들이 이전을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꼭 행정 수도 이런 용어보다도
또 다른 용어도 있을 수 있다. 글쎄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청와대 국회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옮긴다는 얘기면은 행정이란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는 수도 이전인데 왜 자꾸 행정수도라고 하죠? 그걸 꼭 수도라는 개념보다도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토를 재조정한다. 지금 아하. 우리 국토부에서도 아마 내년부터 국토 5개년 종합계획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합계획으로 수도 차원이 아니고 우리 좁은 한반도에서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구조를 만들어준다는 것, 그런 차원이라면 꼭 수도 이전 이런 용어를 하지 않아도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권 균형 발전 그런 용어를 써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예. 지금 국토의 11%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전 국민의 50%가 넘었습니다. 이건 앞으로 더 집중 현상이 될 텐데. 예.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이번에 당장은 어쨌든 간에 뭐 당에서는 다른 얘기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강하게 밀어붙인 배경에는 직접적으로는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서울의 집값 관련 문제도 같이 맞물려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지금 보자면은 혹시 또 옮기는 지역에 그쪽만 또 바람을 더 놓고 서울은 서울대로 있고 그런 거 아니냐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협조를 해야 되고 언론까지도 우리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어느 것이 이 나라의 미래에 좋은지를 나는 판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 단순히 어떤 그 집값의 문제보다도 그리고 부동산의 문제보다도 이 나라의 미래 가치를 좀 다뤘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행정수도 이전론이요. 이 부동산 민심 악화 등 악재를 돌파하기 위한 네. 여당의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비판도 정치 있고요. 전략으로 나온 거다. 네, 또 차기 대선을 고려해가지고 의제를 선점한 것이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그 이해찬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저도 야단 맞을지 모르지만 천박한 서울을 만들지 않겠다였거든. 만들지 말자인데 천박한 서울이라는 것만 땄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런 식의 접근은 천박한 접근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주고. 전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인용한 겁니다. 예, 저도 그냥 그 접근을 예. 그렇게 생각한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아까 이제 뭐 집값 오르는 것은 여러 가지 그동안의 큰 사이클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거 보기로 하고요. 네. 그 얘기할 때마다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다른 사람도 그런데 꼭 이전 탓을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좀 바로 잘 잡으라고 이제 새 정부를 이제 밀어주고 했는데.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기 시작하면요, 예. 그 본질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 싸울 때도 실컷 왜 밟았어 그러다가 너 나이 몇 살이야라는 식으로 그 탓은 지금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일부 그 지역 충남 지역에 있는 야당 의원들은 뭐 생각해볼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단순히 그 자기 지역의 문제 그리고 자기 개인의 문제보다는 나라 전체적인 문제 차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탓하고 이런 누구를 탓하는 것보다도 예. 정말 미래를 같이 걱정하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자 그런 생각으로 가야지 이걸 뭐 무슨 용인이 뭔 용돈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번엔 주제를 한번 바꿔볼까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한 달가량 앞으로 다가왔는데 누가 최고위원이 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의원께서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를 하셨는데 먼저 출사표를 던진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렇습니다. 여기 뭐 물론 그 국회 방송이고 예. 야당도 볼 텐데 예. 저는 지금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거다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관료들 이분들이 적어도 그 당과 청와대와 함께 그 지금 이 마무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나름 그런 결심을 한 건 제가 그동안에 당에서 주요 당직들을 쭉 해오면서 뭐 여러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정책위 상임부의장 하면서 당정청. 전에 전대 관리를 한 적도 있는 것 같던데요. 예, 이번에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조직부총장 하면서 이제 2020 총선을 이제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쭉 다뤄왔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그 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 최고위원 같으면 이제 저는 이제 그냥 당직자이기 때문에 배석인데요. 네. 그걸 보다 보면 예컨대 회의가 비공개 최고위가 있고 그 다음에 30분 후에 공개 최고위를 합니다. 근데 비공개 최고위에서 나오는 그런 발언들은 정부에 좀 섭섭한 것이나 좀 왜 이걸 안 할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공개 최고위에서 얘기하면 또 당과 정부 간의 불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제가 느꼈던 것이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금 후반부에 들어들수록 당의 이야기를 잘 안 듣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가까운 예로 우리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비공개 회의에서는 굉장히 그 격렬한 서로 얘기들을 오갔습니다. 왜 아니 그걸 지금 그 재정 문제를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금 얘기할 때냐 국민들이 다 힘든데 그때도 강하게 정부에 얘기했었고 결국은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만은 최근에 부동산 문제도 당에서는 취득세 부분을 꽤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 1가구 2주택부터 취득세를 좀 강화하는 것. 근데 그것이 반영이 안 돼요, 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최고위에 종부세, 양도세가 70대책에 많이 나왔죠. 그랬죠. 우리 당에서는 2주택부터 취득세를 좀 강화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번 최고위에 꼭 들어가서 최고위에서 공개 발언을 좀 하고 싶다. 정부에게. 정부라는 게 우리 대통령이 계신 그 청와대가 아닌 그 큰 정부가 아닌 관료들이 운영하는 정부. 그 정부에게 적어도 당과 그리고 당에서 만든 우리 문재인 정부와 이 정부의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함께 가야 된다. 지금 복지부동하거나 아니면 왜곡시키는 경우까지 간다면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런 문제를 아예 공개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때그때 부딪힐 때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네, 현실적인 전략 관련해서는 지금 최고위원들은 투표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투표하니까 지금 이제 컷오프 남은 분들이 8분 남았고 또 대표도 뽑으니까요. 서로 짝짓기 연대 같은 게 있을 건데 공개적으로 누구하고 한다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이미 서로 한 2명씩 이렇게 연대학은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겠군요. 그건 확실치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건보다도 아마 그 당 대표나 최고위원들의 그 예컨대 정책 얘기할 때 유사한 정책들이 발견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서로 의논하고 하지는 않지만 이게 지금 2번 진행했지만 진행하면서 보니까 생각이 좀 비슷하다 하는 부분은 제가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보니까 이제 국토위원이신데 김현미 이제 국토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도 상당히 국토부 쪽 지금 부동산 관련 문제를 많이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당에서 정책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동의를 하고 않고를 떠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당에서 입각한 정치인 장관들이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답답할 겁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장관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평소에 그 상임위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이렇게 진행될 정책이 아닌데도 나온 거 보면 최종적으로 나온 거 보면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 생각이 나는데 전에 그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이 과거 건설부에 있을 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투기 세력과의 전쟁이 그러니까 그때 아마 공시지가 문제로 부딪혔던 것 같은데 투기 세력과의 전쟁보다 내부 반대자들과의 그 전쟁이 더 어렵다. 아마 장관들께서도 그 내부에서 본인 그 장관들께서 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내부에서 부딪힐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국회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처음에는 좀 흥행에 난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던 최고위원 경선에 10명이 지원을 하면서 예비 경선까지 치러졌는데요. 또 이런 흥행의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뭐 지금 이거 유세 장선은 옛날에 하던 거와 똑같죠?
그렇지 다음은 않습니다. 참석자가 적죠. 참석자가 5분의 1로. 예, 그리고 연설을 하는데 이제 좀 맛이 덜 납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전국 중계를 계속 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저도 최고위원을 나가겠다고 결정한 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 그 당 사무총장, 부총장들 불러서 이번 전당대회를 꼭 성공적으로 치러달라 네. 이런 당부를 하셨는데 저도 윤호중 총장이나 저나 김경엽 부총장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제가 나오게 된 것이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출마를 안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을 했는데 근데 최근에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를 보면서 이제 당이 많이 좀 출렁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아마 의원님들이 걱정스러워서 뭔가 좀 당을 위해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원택 전대라는 조건에 비춰본다면 굉장히 지금 주목받고 흥행을 이루고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신 만큼 이 본인만의 강점이 있다면 이제 방송 인터뷰 출연하신 김에 한번 말씀 나눠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짧은 유세입니다. 네. 제가 지난 2018년에 이제 이해찬 대표가 들어서면서 제가 이제 조직부총장을 맡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해찬 대표께서 이제 공약 사항 중에 그때 많은 구설도 있었지만 20년 집권 정당을 말씀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집권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당이 정비돼야 된다. 해서 2018년 후반기부터 우리 이제 그 당직자들에게 그런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18년 말부터 2020 총선 그 기획단을 어느 정도 그 내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작했던 게 이제 당 현대화 추진 특별위 네. 그것부터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당 현대화 특위가 우리 이해찬 대표의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투명하게 그리고 시스템 정당을 만들자. 네, 시스템 얘기는 강조했었죠. 바로 이어서 이제 1월경에 그 총선 공천 제도 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이제 선거 1년 전에 아예 룰을 정해가지고 누구도 바꾸지 못하게 공천을 정말로 정확하게 네. 하자, 정직하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지금 제 얘기입니다. 네. 제가 그 일을 2개 다 맡고 그 다음에 맡아 있는 게 이제 조직강화 특별위원회를 맡았는데요. 제가 네. 당 조직. 그래서 그때 이제 전 253개 지구당 당무감사를 했고 그때 이제 사구지구당 출연해서 그때 서 의원님 바꿨고.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예.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선거에 임박해서는 이제 그 총선 출마자들에 대한 총선 출마자들 중에 우리 당과 맞지 않는 분들이 있나 하는 걸 예, 가려내는 일, 예. 그 위원회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우는 이제 총선 공천 신청자 중에서 공천이 잘 안 됐다 하는 사람들이 다시 재심 요청할 때 그 예. 재심이 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에 2020 총선 중앙당의 선대위 제가 조직본부장을 했습니다. 당의 지도부로서는 가장 필요한 역할을 그동안 해왔다 그 얘기는 그 그러니까? 일을 쭉 해왔기 때문에 예. 정말 이제 그 당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일을 지금의 우리 당이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를 승리한 민주당입니다. 이 예. 민주당이 잠시 지금 여론 때문에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이 민주당을 비난하지 마라. 예.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성공적으로 해왔던 일을 이어서 하겠다. 이어서 하는데 과거에 했던 사람이 한 사람쯤 있어야 되겠고, 예. 그 일을 제가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권 재창출까지 가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서 의원님께서 최근에 이제 더구나 국토위원 소속이시니까 부동산 문제에다가 수도권 이전 그리고 당에서 지금 전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고위원으로 나선 배경 정권 재착출의 목표까지 말씀하셨는데요. 네. 큰 틀에서 보자면 이제 20대 이어서 21대 재선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의정 활동 계획 포부를 짧게 얘기 주시면서 마무리할 겁니다. 예, 제가 21대 들어와서 이제 처음 시작한 일이 미리 준비는 했었는데 기본소득법을 제출하는 겁니다. 근데 네. 기본소득법이 제가 제출할 당시만 해도 크게 그 사회에서 주목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국회 이제 입법처에 가서 바로 나오면 제출할 생각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주 불이 붙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회 입법처에서 그걸 쉽게 검토가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냥 고쳐야 되는 당 게. 관련된 중요한 일은 다 서 의원님 관련돼 있네요. 예, 그걸 이제 제가 1호 법안으로 내려다가 늦춰져 가지고 네. 지금 이제
기본소득법을 내는 일하고 기본소득 관련해서 기본소득 연구 포럼을 국회에 만들었습니다. 네. 그걸 제가 대표위원을 맡았고. 그건 뭐 당을 떠나서 넘어서 있는 거. 그렇죠. 그건 이제 여야가 함께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역이 경기도 광주입니다. 네. 경기도 광주는 정말 그 2,500만 수도권을 위해서 상수 빨금을 주기 위해서 정말 피해가 컸던 곳인데 그곳에 이제 그런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도 있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어려웠던 그 교통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국토위를 지원한 것도 그 중 하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지역을 위한 계획까지도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소병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